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도현입니다. 저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저항에 관한 연구,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를 중심으로 라는 어, 연구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부분에서는 제가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연구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간단하게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들을 가져와 봤는데 TVN 드라마 미생, TVN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 JTBC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OCN 드라마 타이는 지옥이다,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드라마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스토리텔링, 수용자의 태도, 흥행 요인 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여서 저는 이 저항감이라는 요인을 접목시켜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를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특수하기 때문에 어, 저항감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또 그 어떠한 요인들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저항감을 유발하는지 또 그 저항감 요인은 수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서 음,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자면 트랜스미디어라는 컨셉은 헨리 젠킨스의 컨버전스 컬처라는 저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쉽게 설명하면 원천 콘텐츠 소스를 다른 장르 또는 미디어로 이동시켜서 새로 개발한 콘텐츠를 뜻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천 콘텐츠 소스로 원작 웹툰을 그리고 다른 장르 또는 미디어로 이동시켜 새로 개발한 콘텐츠를 드라마 콘텐츠로 이렇게 세분화하여서 구체화하여서 그러니까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에 집중하여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동일한 미디어로의 확장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경험의 폭을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천 스토리라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콘텐츠적 특성을 지닌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저항 이론입니다. 혁신저항 이론은 잭 디시 셰스가 1981년도에 발표한 페이퍼인 Psychology of Innovation Resistance: The Less Developed Concept in Diffusion Research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혁신이라는 것은 수용자에게 새로운 것이라고 지각되는 사고, 실천 행위, 사물 등을 의미하고 혁신 저항이라는 것은 그 혁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 또는 혁신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에 기반해서 정립된 이 혁신 저항 이론은 셰스가 제안한 이후에도 다양한 어, 연구진들이 구체화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현재의 그 혁신 저항 이론으로 고착화되었는데 그 혁신 저항 이론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하는데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변인들은 아래 제시된 이 상대적 이점, 호환성, 복잡성, 시험 가능성, 소통 가능성, 인지된 위험, 개인 성향, 확산 메커니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집중하여서 음, 저항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이 트랜스미디어의 특수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또 이 콘텐츠 저항 요인에 접목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 변인인 상대적 이점, 호환성 그리고 인지된 위험이라는 세 가지 변인만 차용하여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론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론을 본 연구에서 이론적 근거 어떠한 논리적 뒷받침으로 이론적 근거로 가져가게 되었냐면 우선 원작 콘텐츠를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여 다른 미디어로 확장 송출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확장이라는 개념과 붙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론 중에서도 브랜드 확장 이론에 집중하여서 변인들을 찾아보고자 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각된 적합성과 브랜드 애착 이론을 이렇게 차용하여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각 변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각된 적합성 변인은 모브랜드, 자브랜드 간의 주요 상품 특성이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지, 얼마나 대체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 이전의 가능성 등으로 측정하는 변인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장 브랜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가치 지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애착 변인 같은 경우는 특정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뜻하는 개념으로 애착을 형성한 대상과의 정서적 유대감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브랜드와 소비자의 장기적 관계 심리 설명에 활용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좀 크게 7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는데 이 가설들 줄글로 된 가설로 보면 조금 복잡한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연구 모형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혁신 저항 이론에서 가져온 그 혁신 특성 변인인 상대적 이점, 호환성, 지각된 위험 변인 세 가지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두었고 또 브랜드 이론에서 가져온 지각된 적합성, 원작 콘텐츠에 대한 애착감 이렇게 2가지 변인을 또 독립 변인으로 두어서 크게 총 3가지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인으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저항감을 매개 변인으로 두었고 최종 종속 변수로는 수용 의도를 두어서 각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변인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상대적 이점 변이는 트랜스미디어 작품 시청으로 인한 이점, 호환성 변이는 트랜스미디어 작품이 기존의 가치 또는 필요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 지각된 위험 변이는 트랜스미디어 작품 시청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그리고 지각된 적합성 변이는 원작 콘텐츠와 트랜스미디어 작품의 유사성 정도, 그리고 원작 콘텐츠 애착 변이는 원작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상의 감정 또는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혁신저항 변이는 트랜스미디어 작품 시청에 대한 거부감 정도, 마지막으로 수용 의도 변이는 트랜스미디어 작품을 시청하려는 의도로 각각 조작적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측정 문항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문항들을 차용하였고 또 본 연구에 적합할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측정 변인들을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는데 총 6일간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였고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트랜스미디어 드라마 이용 경험이 있는 15세에서 39세로 특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15세에서 39세로 특정한 이유는 근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9 만화 이용자 실태 조사 보고서 결과에 기반해서 최근 1년간 만화 바탕 파생 콘텐츠 관련 경험 비율이 높은 그런 비율에 따라서 15세에서 39세라고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RStudi오를 활용해서 구조 방정식을 돌려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을 각 단계별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검증된 결과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표본의 특성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39세로 이루어진 이 표본을 10대, 20대, 30대 모두 33%로 유사한 비율로, 균등한 비율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성별 또한 남녀 50% 내외로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측정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우선 내적 일관성 같은 경우는 위에 표에 제시되었듯이 크롬바 알파 값이 전부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였고, 합성 신뢰도 값도 모두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여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지표의 지표 신뢰도와 집중 타당도 같은 경우는 우선 측정 지표의 지표 신뢰도는 표준화된 적재값이 0.708 이상 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0.6 이상도 허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준을 0.6으로 잡고 0.6으로 잡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오른쪽 표에 제시되었다시피 표준화된 적재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서 측정 지표의 지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중 타당도 같은 경우는 측정 지표의 유의도를 바탕으로 Z값이 모두 2.0을 초과하고 P값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집중 타당도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 타당도 같은 경우는 아래 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잠재 변인의 평균 분산 추출 제곱근이 다른 잠재 변인 간 상관계수보다도 높은 것을 통해서 판별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 모형 평가를 위해서 R스튜디오의 라반 패키지를 활용하여서 평가를 진행하였고, 총 5가지 주요 기준들을 바탕으로 검증을 하고자 하였는데, 위에 표에 제시되었다시피 GFI, NFI는 기준치에서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수치를 보이긴 하였지만, 나머지 또 주요 3가지 기준들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모델 적합도는 대체로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 검증은 크게 총 7가지 가설들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우선 혁신 특성 변인이 혁신 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정한 가설 1번 같은 경우는 세부 변인 3개 중에서 지각된 위험 변인만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부분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특성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가설 2번 같은 경우는 호환성 변인이 수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분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각된 적합성이 혁신 저항과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설 3번, 4번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작 콘텐츠 애착 변인이 혁신 저항과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가설 5번, 6번 같은 경우는 원작 콘텐츠 애착 변인이 수용 의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혁신 저항 변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가설 5번은 기각, 가설 6번은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 저항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설정한 가설 7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서 채택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2가지의 함의점, 2가지의 한계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함의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기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 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저항감을 접목시켜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연구 분야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과 추가 변인 발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활발히 제작되고 있는 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 시 고려해야 될, 특히나 저항감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변인들을 다룸으로써 실무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연구에서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트랜스미디어 분야 전체에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만을 연구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트랜스미디어 시장 전체에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정황에 관한 연구,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맡은 경남대학교 자유종합부 황경호입니다. 본 연구에 관련하여 저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는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저항감 연구를 시도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트랜스미디어 컨텐츠 선행 연구들은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를 수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이 다수였다면 본 연구는 반대로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를 수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 혹은 저항감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좀 더 학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 차원에서는 미디어 컨텐츠 서비스의 성공 전략 수립을 위해 부정적인 각각의 영향 요인을 사전 탐색함으로써 실무적 차원에서 혹은 실무진 입장에서는 해당 요인들을 해소하거나 혹은 해결하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떠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 및 측정 문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연구는 수용자와 콘텐츠 간의 관계를 브랜드라는 관점으로 확장시켜서 원작 콘텐츠 애착과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저항, 그리고 수용 의도 간의 관계를 가설로, 즉 연구 가설로 설정을 했는데요. 연구 가설 5번, 6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개의 연구 가설은 사실 서로 상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수용자가 원작에 대한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용자 저항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수용자의 수용 의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각각의 파지티브한 영향 혹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즉, 두 관계, 즉 애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용 의도도 높고 그리고 저항감도 높아진다 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인들 간의 혹은 변수들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한 더욱 논리적인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께서도 연구 가설 설정 윗부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제시는 하였지만 좀 더 논리적인 근거, 즉 왜 두 변수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의 방향, 즉 파지티브한, 즉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가, 즉 연구 가설로 했는가에 대한 좀 더 논리적 근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측정 문항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네, 지금 측정 문항에서 제시는 특정 명사나 혹은 동사들이 과연 웹툰과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격자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상대적 이점을 측정하는 문항의 1, 2번은 두 문항 모두 웹툰과 드라마에 대해서 시청한다 라는 의미로 동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웹툰과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시각 중심의 컨텐츠 유형이냐 혹은 시청각 중심의 컨텐츠 유형이냐에 따라서 해당 동사의 어떤 적절성 혹은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혹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웹툰보다는 드라마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시청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이러한 문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특히 명사나 동사가 웹툰과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명사와 동사를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라는 명사 혹은 동사를 쓴다면 시청하다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은 웹툰에 적용시키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이라는 것은 시각과 그리고 청각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러한 컨텐츠에 적합한 표현이지 웹툰처럼 시각 중심의 컨텐츠에는 그러한 표현이 적절한가? 물론 시청이라는 것이 웹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두 컨텐츠의 유형 혹은 플랫폼의 유형을 비교해서 본다면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현력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라는 것을 이용 혹은 감상 이런 다른 용어 혹은 명사 동사로 활용하는 것이 혹은 공통적으로 적용한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 연구는 원작과 트랜스미디어 컨텐츠 간의 저항과 그리고 수용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양적인 차원, 즉 어떤 특정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양적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역시도 굉장히 불필요성이 인정이 되지만 원작과 트랜스미디어 컨텐츠 간의 저항과 수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양적 차원의 연구 접근법뿐만 아니라 질적 차원의 연구 접근법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과 트랜스미디어 컨텐츠를 동시에 감상했던 혹은 이용했던 어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혹은 어떤 집단 간 설문조사 혹은 집단 간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지적인 내용을 뽑아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어우러진다면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의 연구 접근법의 연구 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혹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측면에 지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천 콘텐츠 소스가 다양한 미디어, 예를 들어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특성에 근거해서 과연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 역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천 콘텐츠 소스, 즉 원작은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에 의해서 해당 컨텐츠가 가지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기반의 어떤 원천 컨텐츠 소스가 시각화가 된다든지 혹은 이미지 중심의 원천 컨텐츠 소스가 청각화된다든지 그러한 어떤 감각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바로 수용자들이 해당 컨텐츠 혹은 트랜스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수용 의지 혹은 의도 혹은 저항에 대해 굉장히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을 좀 더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에 근거해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그리고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본 연구에 대한 저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장병희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저희 박사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방송학회에서는 처음으로 발표와 떨리지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넷플릭스의 인지된 행동 유도성이 이용 만족도와 지속 이용 유도에 미치는 영향, 주 이용기기의 조절 효과입니다. OTT 동영상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였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영상 시청 시간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OTT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동영상 추천이 훌륭하고 볼만한 콘텐츠가 많다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 연구 또는 업계에서는 콘텐츠의 중요성,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 싶은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OTT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용자들의 플랫폼 내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OTT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초기의 개념 연구, 경제적 효과 연구, 이용자 연구, 규제 정책 연구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제 논문은 이용자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용자 충족 이론과 기술 수용 모델을 적용한 연구, 적소 이론 등 플랫폼 간 경쟁에 주목한 연구, 이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용자들이 시청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행동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단서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행동 유도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동 유도성, 어포던스 개념은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깁슨과 노먼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기술이 제공하는 인간 행동의 가능성 및 제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도입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행동 유도성에 대해서 합의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점에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를 연구해온 미국의 순다르가 제시한 메인 모델이 유용한 설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다르는 행동 유도성을 감각적 양상, 행위 지체성, 상호작용성, 이동 가능성 등으로 나누고 콘텐츠의 신뢰성과 가치를 판단하는 추단 과정, 슈리스틱을 제시하였습니다. 순다르는 주로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행위 주체성 및 이동 가능성이라는 행동 유도성이 OTT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순다르에 따르면 행위 주체성 행동 유도성은 주어진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성질에 대해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방송국, 신문사의 게이트키퍼를 대신하는 이용자의 주체적 측면에 주목하였으나 점차 대중의 판단 또는 알고리즘의 추천에 따르는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동 가능성 행동 유도성은 미디어 환경 내에서 이용자가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기서 이동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흔히 인터넷을 가상 공간으로 비유하듯이 미디어 플랫폼 내부도 공간으로 비유될 수 있고 최종적인 콘텐츠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동과 유사하게도 플랫폼 내 이동도 신속하고 효율적인지가 중요하기도 하고 이동하는 과정이 유쾌한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순다르는 동료학자 림페루소와 함께 2013년에 기존의 메인 모델을 이용과 충족 이론과 결합시키는 제안을 합니다. 이용자들이 느끼는 충족을 미디어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적 충족과 최종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행태에 대한 과정적 충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행동 유도성이 과정적 충족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순다르는 이용자 충족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미디어 발전에 따라 새로운 충족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순다르와 림페로스는 메인 모델의 행동 유도성에 해당하는 16가지 세부 충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57개의 설문 척도를 제안하였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 유도성 및 세부 충족을 간소화하거나 연구 대상인 미디어의 특성에 맞추어 설문을 일부 변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OTT 연구에서는 행위 주체성 행동 유도성의 경우 다른 이의 선택을 따라가는 편승 충족, 스스로 선택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에 따른 개인 맞춤화 충족이 유용하다고 보았고 이동 가능성 충족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는 검색 충족과 의도치 않은 발견을 통한 탐색의 즐거움 충족이 유용하다고 보아 이들을 연구 가설에 포함시켰습니다. 편승 충족의 경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인기 콘텐츠, 지금 뜨는 콘텐츠 등으로 나타나는 콘텐츠를 선택할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기 콘텐츠는 미디어 동영상의 경험제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UCC 연구에서는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이 더 많은 조회수를 얻는 것처럼 검증된 것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다고 보여집니다. 개인 맞춤화 충족은
개인의 선호에 맞는 콘텐츠를 플랫폼이 예측하는 경우인데 넷플릭스의 경우 취향 저격 베스트 콘텐츠 또는 기존에 시청한 콘텐츠에 기반하여 추천해주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색 충족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적절한 연관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해당될 것인데 넷플릭스의 경우 검색어를 넣을 경우에 관련 콘텐츠뿐만 아니라 연관된 미시 장르까지 함께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색의 즐거움 충족은 플랫폼 내부에서 마치 여행을 떠나는 듯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탐색 과정에서 의도치 않는 즐거움, 세렌디피티를 주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볍게 부담 없이 등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추천된 콘텐츠를 발견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세렌디피티는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획되고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용 만족도와 지속 이용의도는 이러한 행동 요소성에 따른 세부 충족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세부 충족이 이용 만족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시 지속 이용 의도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모바일 기기, 데스크탑 PC, TV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 기기별로 특성 및 조작이 쉬운 정도가 다르며 유저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도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에는 TV, PC, 모바일 순으로 충족이 낮아지는 선행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6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편승 충족, 개인 맞춤화 충족, 검색 충족, 탐색의 즐거움 충족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용 만족도가 다시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 이용기기 집단의 차이가 세부 충족에서 이용 만족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1월에 수행하였으며 OTT 특성상 미디어 패널 조사에 나타난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표집하였습니다. 순다르가 제시한 문항을 넷플릭스에 맞추어 일부 변형하거나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부 문항의 경우 타당도 향상을 위해 배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1에서 가설 5까지 분석 결과 편승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충족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용 만족도도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설 6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PC와 TV 차이만 검색 충족에서 이용자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다중집단 분석의 경우 일견 차이가 나더라도 제약 모형과 비제약 모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엄격한 검증이기 때문에 일견 3가지 기기 이용자들의 특성이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도 결국 한 가지 경로밖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 이용기기 집단별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가설 6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과 개인 맞춤화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의 경우 후자만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습니다. 이는 플랫폼 내부자들의 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보다 자신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선택할 때 플랫폼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색 충족 및 탐색의 즐거움 충족 모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는데 특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용자 자신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세렌디피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협업 필터링의 방식을 통해 이용자가 표출하지 않은 선호를 추측하여 새로운 콘텐츠의 시청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선호를 적중시키는 데 실패할 확률도 적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확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넷플릭스의 경우 미시 장르 분류와 같은 영화라도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 아트워크 개인화를 통해 이용자의 취향에 더 맞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 등에서 나타나듯이 콘텐츠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콘텐츠들을 이용자들이 적절한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고리즘 추천의 품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추천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OTT 이용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 서비스 초기에 알파벳 순서로 콘텐츠를 배열시켜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적절한 추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만큼 알고리즘 추천과 탐색을 통한 발견의 즐거움이 플랫폼의 부차적인 편의성으로 한정되어 이해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TV에서 OTT 이용자의 검색 충족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TV에서 검색을 다양하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잘 될수록 이용 만족도가 PC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리모컨을 통한 넷플릭스 조작이 불편하기 때문인 것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이 장시간 몰입을 요하는 롱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TV의 검색 편의성을 높인다면 이용 만족도 및 지속 이용의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의 경우 행동 유도성과 그에 따른 세부 충족을 측정하면서 이용자의 기억에 의지한 서베이를 실시하였는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경험에 기반한 실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외 다양한 OTT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녹화가 되고 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YTN 백상기 박사입니다. 큰 얼굴이 갑자기 화면에 나오니까 이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크로마키로 해서 뒷배경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 공유해서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가야죠. 왜 안 나오죠? 네, 잠시만요. 나왔네요. 네,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행위 유도성 미디어 그 중에서도 OTT에 적용한 연구를 하셨죠. 아주 그 시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년 전부터 OTT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유튜브 등도 그렇고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시적절하다고 보고요. 다음 이제 행동 유도성, 행위 유도성이죠. 오타가 났네요. 행위 유도성을 OTT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의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본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저의 토론,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데요. 연구자께서도 논문 설명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위 유도성을 미디어 이용 적용에 분석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밸리디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데는 의문점이 여전히 남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연구자께서 좀 더 논리적인 디펜스를 논문을 전해내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질문인데요. 행위 유도성 3개 변인 중에 상호작용성 변인을 분석해서 왜 제외했는지 이유를 논문에서 밝혀야 됩니다. 이 선행 연구를 위해서 가져올 때 3개 변인에서 2개만 가져오면 하나를 제외할 때는 그 이유를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위 유도성을 이 넷플릭스에만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행위 유도성으로 보면 OTT 즉 넷플릭스도 그렇겠습니다만 PC에서 온라인은 어떨까? 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에서는 어떨까? 조금 약하지만 TV는 어떨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즉 TV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PC에서 모바일, 스마트폰이죠. OTT, 넷플릭스든 뭐 유튜브든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더 서로 차이점이라든지 공통점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의점이 풍부할 것 같죠. 다음 이 연구에서 지금 설명을 슬쩍 빼버리고 있는데요. 인구 통계학적 변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디어 이용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렇게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처음 이용자가 많지 않은 미디어 이용의 초기 상태에서는 인구 통계치 변화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하면은 조금 전에 학술적 의미 두 가지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정도만 보완해서 논문을 하시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방송학회 2020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맡은 부산 카톨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지섭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모바일 커머스 효과 향상을 위한 미래형 VR 콘텐츠 표현 기법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존의 VR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에 대한 기술적 동향을 알아보기보단 전반적으로 VR 미디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진보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크게 보면은 인문사회과학 계열과 이제 컴퓨터공학 계열이 융합된 어떤 미래형 이제 VR 콘텐츠 기법에 대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에는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일단 VR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술적 동향들이 어떤 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청각, 예,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어떤 기술 오리엔테이드된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 말고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콘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어떤 휴먼 팩터 요인들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형 VR 콘텐츠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상상을 유도하게끔 하면서 VR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전달력을 높이는데 이제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버뷰를 시작해서요. 일단은 스터디 1, 2, 3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구성이 됩니다. 스터디 1에서는 버추얼 그래프 형태라고 하는 버추얼 그래프는 이제 리얼리티 베이스드 클로스드 루프 이제 3D 콘텐츠를 이제 너무나 이제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버추얼 그래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람들에게 환기성을 전달시키면서 VR 콘텐츠를 사용자한테 전달하는 것, 거기에 그것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이름을 버추얼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스터디 1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를 이제 생각했고 만들게 되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스터디 2에서는 제가 이 환기성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버추얼 그래프가 이제 일반 이미지보다 환기성을 올려주는 이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서 연구한 이제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반 이미지하고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하고 이제 시각적인 주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아이 트래커를 활용해서 아이 트래킹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벨로먼트 오브 리얼리티 베이스드 클로스드 루프 3D 이미지라고 했을 때 리얼리티 베이스는 실사 기반입니다. 클로스드 루프는 콘텐츠 중에서도 일단 어떤 우리가 원웨이로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클로스 루프의 콘텐츠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게임입니다. 우리가 게임 뭐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 캐릭터 간에 실시간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들을 클로스 루프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사 기반의 어떤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형태의 3D 이미지 형태를 리얼리티 베이스드 클로스 루프 3D 이미지, 그리고 이것을 버추얼 그래프 형태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것은 이러한 형태가 기존의 어떤 콘텐츠보다 사람들의 환기성, 사람들의 상상을 작가가 의도한 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의 캠코더를 두고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와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하게끔 이제 제작을 했는데요. 우선은 사용자는 이 촬영 대상물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움직이는 이제 오브젝트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볼 수가 있고, 원할 경우 이제 여기 선풍기에 이제 전원 버튼, 이제 풍량 조절 버튼 같은 거 누르면은 이 화면이 전환되면서 마치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는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듯한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 이제 어떤 카메라, 캠코더로 촬영된 형태의 이제 버추얼 그래프를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상품들을 촬영을 하고 이것을 이제 사용자 조사를 했습니다. 사용자 조사를 해서 일반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 형태, 상품은 똑같습니다. 이게 세 개의 상품에 대해서 일반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버추얼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제 만들기 전에 우선 어떻게 하면 환기성을 이제 올릴 수 있을까, 미디어에서 환기성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단서를 텔레프리젠스 이론에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텔레프리젠스는 이제 가상 환경인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서 제공하는 자극 또는 효과를 경험하면서 물리적으로 자신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감각기관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의 의존에 다른 환경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텔레프리젠스는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being the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경험하는 가상세계의 어떤 정도, 내가 가상세계 헤드셋을 이제 HMD를 이제 착용했을 때 갑자기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갑자기 내가 아닌 곳에 떨어진 것 같잖아요. 내가 다른 환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에 대한 정도가 크면 클수록 텔레프리젠스가 높다고 하고, 낮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 헤드셋을 벗고 그냥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정도겠죠. 그게 낮으면은 텔레프리젠스 정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프리젠스를 이제 텔레프리젠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봤을 때, 우선 가운데 경계선을 중심으로 크게 비비드니스와 인터랙티비티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생함과 이제 인터랙티비티를 이제 만족을 시켜주면은 사용자가 생각하기에 텔레프리젠스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텔레프리젠스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텔레프리젠스가 올라가면은 환기성이 높아지는 이제 문헌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 텔레프리젠스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비드니스, 아까 보시다시피겠지만 이게 GIF 형태입니다. 안에 있는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 3초짜리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동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이제 계속 한 장면에서 계속 움직이는 듯한 경험을 이제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비티, 아까 전에 선풍기에 전원 버튼 눌러면 선풍기가 꺼지고 1단, 2단, 3단 뭐 풍량 조절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콘텐츠와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 준다면 이것이 두 개가 만족이 돼서 결국에는 텔레프리젠스가 올라갈 것이다. 이 텔레프리젠스가 나중에 올라가면 환기수도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 결과 이제 편인데요. 사진과 동영상 버추어 그래프를 이제 텔레프리젠스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장 높은 텔레프리젠스가 이제 버추어 그래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즉시 태도, 뭐 지연대 태도도 비교를 했는데 한 달 후에 과연 사용자들의 어떤 행동, 심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버추얼 그래프 형태가 사진과 동영상에 비해 상품에 대한 태도가 소폭 상승하면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이 말은 시간이 흘러도 상품에 대한 태도에 큰 변화 없이 상품을 기억할 수 있는 효과가 이제 한번 발견됐고요. 그리고 리콜 테스트도 했는데요. 버추얼 그래프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상품에 대한 기억이 사진과 동영상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이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디 1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2에서는 처음에 어떤 환기성을 올려주는 어떤 미디어 타입, 이게 버추얼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텔레프리젠스는 사람들의 상상을 이제 자극한다는 어떤 문헌 조사도 있고요. 그래서 버추얼 그래프는 사진과 동영상보다 높은 텔레프리젠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제 버추얼 그래프는 이제 사진과 동영상보다 사람들의 상상을 더욱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스터디 2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그래프에서 환기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성을 알기 위해서는 환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용자의 심상을 작가의 의도대로 유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심상이라는 거 어떤 문맥이나 상황에서 개인의 풍부한 정신 모형을 위한 메커니즘, 그것은 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인지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심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문헌에서 보기에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고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건의 인식 가능성을 또 증가시키고 이 밖에 심상을 통해서 뭐 사람을 뭐 치유한다거나 뭐 정신분석학 쪽에서 뭐 아니면은 이제 스포츠에서는 심상 훈련을 통해서 경기 결과를 이제 더 낫게 만든다거나 이러한 뭐 심상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상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 타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버추얼 그래프였고, 버추얼 그래프에 대한 연구를 스터디 2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설문조사 방법과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이제 일반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가 환기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환기성을 올려주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측정 결국에는 환기성이라는 척도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환기성에 대한 척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한 환기성, 그러니까 당신이 방금 보고 있는 이 콘텐츠가 당신의 과거를 상상을 얼마나 이제 유도했는지에 대한 질문 5개. 이 질문 5개는 그 사용자의 오감을 물어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얼마나 상상을 자극시켰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제 환기성. 그 당신이 방금 본 어떤 이 콘텐츠가, 상품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오감을 얼마나 이제 상상을 유도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그렸고요. 환기성, 이바케티브니스가 이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를 스터디 1에서 조금 더 넘어서 일단 스터디 1에서는 캠코더를 가지고 상품을 촬영했다고 하면은 스터디 2에서는 상품을 아예 3D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에 스크립트를 입혀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콘텐츠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기분을 들게끔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한 것을
이제 모바일 이커머스 환경으로 두고 이제 제작을 이제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일단 만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일단은 스마트폰에 폴스 터치 기능을 가진 아이폰 7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5개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왜 과일로 했냐면은 결국 환기성 사람의 상상을 좀 유도하는 것 중에 식품만큼 이제 환기성이 올려준 거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식품을 이제 정했던 거고요. 게다가 또 누르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일을 이제 누를 수가 있잖아요. 누르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식품을 이제 신선 식품을 이제 골랐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환기성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 환기성은 직접 구매 의도에 바로 직접적 연관은 못 주지만 이 펄시브드 이제 푸드 퀄리티를 이제 매개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매개에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 트래킹 연구도 했는데요. 스터디 1하고 2에서 발견한 버추얼 그래프의 효과들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용자 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실험 그룹, 버추얼 그래프 형태를 본 이제 실험 그룹이 이제 일반 이미지를 본 그룹보다 일단 상품 설명 부분 있죠. 상품 설명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떤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다. 결국에는 상품 버추얼 그래프로 만든 형태가 이제 상품 설명 덜 보고 일단 그리고 일반 이미지로 만든 형태가 상품 설명 좀 더 많은 보는 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D는 토탈 듀레이션이라 가지고 얼마큼 오래 받는지, 그리고 NF는 넘버 오브 픽세이션이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크게 영역을 모바일 이제 커머스 상에서 상품 이미지 영역과 상품 설명 이미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저희가 이제 해서 연구한 이 버추얼 그래프라는 형태가 이 콘텐츠가 어디에 쓰이냐, 이제 가상현실 콘텐츠에서 쓰이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콘텐츠, 그리고 혼합현실 콘텐츠, 이 모든 것을 합하면 XR 콘텐츠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콘텐츠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뭐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 교육 분야, 이커머스 분야, 그다음에 뭐 전시회, 뭐 오프라인 마케팅, 뭐 여행,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연구를 통해서 상호작용 가능한 미디어 타입인 버추얼 그래프를 통해 미래 VR, AR 환경에서 활동하는 사용자들의 행동들을 예측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버추얼 그래프 개념이 없다면 VR, AR 환경에서 실사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 VR 콘텐츠, AR 콘텐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분화돼서 어떠한 포커스를 맞추고 한 연구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테크놀로지 오리엔테이드된 리서치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오감을 만족시키는 기술로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전달할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어떤 심리학적 어떤 뭐 인문 사회 과학적인 방법과 결합되는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진보된 형태의 연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버추얼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VR, AR 환경에서 사용자들에게 보다 몰입감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학회 2020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융복합 미디어 연구회 세션에서 토론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장병희입니다. 저는 모바일 커머스 효과 향상을 위한 미래형 VR 콘텐츠 표현 기법을 발표하신 박지섭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미래형 VR 콘텐츠 표현 기법인 리얼리티 기반 폐쇄형 루프 3D 이미지인 버추얼 그래프가 온라인 및 모바일 커머스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가상현실을 표현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기술 혹은 기법이 이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융복합 미디어 기술과 이용자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융복합 미디어 연구회의 연구 방향에 매우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지적 자극을 준다고 생각하며 연구자로서 박지석 교수님의 기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본 연구는 VR 기술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모바일 커머스에 적용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커머스 상황과 온라인 커머스 상황,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상황 등 소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미디어 기술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VR 기술 적용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특히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상현실 기술과 인적 요소를 함께 투입한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기술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기술적 특성과 관련된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반대로 소비자의 행동적 변수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이 연구에서는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환기성 개념을 모바일 쇼핑몰 상황에 적용한 것은 이론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시사점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몰 실무자들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바라보는 매력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다만 논문의 완성도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래형 VR 콘텐츠 표현 기법으로 제시하신 리얼리티 기반 폐쇄형 루프 3D 이미지, 즉 버추얼 그래프가 기존의 VR 콘텐츠 표현 기법과 기술적인 특성 및 이용자 지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구 기술 간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 주신다면 연구 모형에 포함된 텔레프레전스나 시각적 이미지, 즉 VVIQ에서의 향상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 모형의 구성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구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활용된 각 변수들이 어떠한 논리에서 도출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시다면 좀 더 보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 면에서 실험 후 설문조사와 함께 인터뷰를 실시하셨다고 하시는데, 인터뷰가 본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융복합 기술의 특성과 커머스 소비자 간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관련된 연구자들의 이론적 및 실무적인 시야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지석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